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부터는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좀 드리면은 혁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또 취약점은 뭔가? 규제가 혹시 혁신 성장의 걸림돌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그 혁신 성장을 위한 여러 요인 중에서 강점은 훌륭한 인적 자원과 또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거죠. R&D 투자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한 근 5% 가까이 됩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2등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해 왔죠. 과거에는 그 대기업 또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R&D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제약 산업이라든지 또 중견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그 R&D 투자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 기술, 자본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그 투자를 하고 혁신을 하려는 그런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구속하고 있는 규칙이 있거든요. 극규칙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규제라는 것인데 그 규제 환경이 53위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칫하면은 한국 경제가 실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바로 그 규제다. 예.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규제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R&D 예산을 정부가 이제 좀 이렇게 R&D 예산 자체를 늘리진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인데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현장에도 그런 얘기들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정부 예산, R&D 예산이 조금 줄었죠. 그래서 2024년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R&D 예산이 좀 줄었는데 저도 그 분야에서 조금 일을 해봐서 압니다만 정부 R&D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와중에서 그 정부 산하의 그런 과학기술 단체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이 학계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 R&D 자금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한테 또 R&D 지원 자금 그러니까 여러 경우로 나간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꽤 좀 됐습니다만 네이처지, 네이처라는 이제 그 잡지가 있는데,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에 외국인이 그런 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쭉 갖다 대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R&D 투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가장 높은데 왜 노벨상은 안 나올까? 그래서 지금 노벨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뭐 엊그저께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발표하는데, 사실 한국은 노벨상이 안 나오는 기간이 꽤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본만 해도 과학기술 정책을 처음 펼친 지 얼마 안 돼서 노벨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근데 한국은 1970년부터 과학기술 정책을 펼쳤다 생각하면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뭔가 돈은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뭔가 효과성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R&D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R&D 같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는 그 시스템상의 문제를 짚어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예. 그래서 잠시 그 문제가 좀 걸려가지고 R&D 예산을 좀 금년보다 조금 줄이는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R&D 예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하고 나라가 커온 데에는 R&D 투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D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정부가 R&D 예산을 책정하고 나눠주니까
이걸 또 매년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때 이제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장이 없으면 이제 그다음 R&D 예산이 깎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짧은 사업을 하는 거죠. 1년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 예. 근데 정말 큰 과제는 1년에 나올 수가 없죠. 예. 5년, 10년 돼도 안 나오는 것이 결국 2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하는 R&D 예산의 질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과학자들 믿고 좀 장기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뭐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을 때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그 과학자들이 또 면밀하게 같이 스타디를 해서 뭐 장기 프로젝트는 장기 책정을 해줘야 되지. 그 매년 성과를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1년짜리 R&D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이 아주 100% 정확한 말씀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역시 행정을 해보셔가지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예요. 예. 같은 돈을 우리나라 그 R&D 정부 R&D 실패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기 그 직을 맡는 동안에 실패하면은 뭐 승진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봐 실패하지 않는 과제를 주고 검증된 과제를 주고 새로움에 대한 혁신, 참신한 그런 그 연구를 실패를 감수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기초 연구가 꽤 많을 텐데 그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노벨상에 근접을 못 하고 있다. 예. 대표님 돈은 말씀이 있는데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책임 행정을 시행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이건 책임을 묻지 말자. 네. 책임 행정 면책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R&D도 마찬가지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한 2012년, 13년 그때 대표님께서 제가 있을 총리 때, 총리 그러니까 때였어요. 16년, 예, 감사원법 바꾸 2016년, 감사원법 바꿔가지고 예, 2016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과학기술인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예. 다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10배, 100배의 벌칙을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짜가 횡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자기 과학기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 동의하시죠? 예. 예, 뭐 네 번째로 우리나라 규제 중에서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사례들이 뭐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교수님 이런 부분을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뭐 규제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뭐랄까 총체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혁신이라는 게 우리 뭐 경제학자 중에 하나인 슈페터 입장에서 보면 그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그러니까 이노베이션과 앙트레프레너십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이 무엇이냐,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혁신의 종류라든지 기업가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렇게 합의된 이론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기업가 정신 얘기하고 혁신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혁신이야?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야? 할 때 그게 어디까지지라는 생각이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학자들 몇 개 모아놓아서 보면은 아까 슈페터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동일하게 놓고 혁신이 굉장히 거창한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작은 창조적 파괴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이 타다라는 이런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것도 뭐 작은 조금 이렇게 혁신의 범위 크진 않지만 기존 업계는 충격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하는 창조적 파괴와 창조적 파괴의 측면에서 보면 창조가 되는 측면이고 파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슈페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기존 사업자의 이익단체
또 요즘은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저항이 심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가세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혁신을 너무 그렇게 거창해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다 존재하는 건데 누군가는 미처 그 기회를 알지 못해 가지고 이따가 누군가 그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존재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기민하게 그런 기회를 발견해 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 쿠팡이라든지 그 플랫폼 기반 옛날이잖아요. 옛날 딜리버리 서비스하고 또는 이런 숙박업도 호텔업이 있지만 에어비앤비처럼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다른 개념을 접근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것도 이제 혁신인데 그런 혁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게 규제 시스템에 법에 열거된 것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법에 예시하지 않은 것은 원칙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파지티브 방식이라든지 열거 방식이라든지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규제 시스템 때문에 법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불가하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융복합을 했는데 그것도 법에 열시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받다 보면 산업부에서 받아야 돼. 과기부에서 받아야 돼. 등등 돌고 돌아가지고 그런 혁신도 이제 가로막히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 것처럼 보면 주로 이제 기존 법령 시스템, 규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 기존 사업관제의 저항과 거기에 또 이 연루된 정치권의 그런 기대 추구, 게다가 또 우리는 저보다는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든 기업인을 다 형사처벌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적인 연루가 되지 않은데 감독 책임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게 많아요. 양벌 규정이라든지 양벌 규정이라든지 그 오버 크리미널라이제이션 형벌 만능주의가 굉장히 성행해가지고 실패하면 모두가 감옥 가게 되는 그렇죠. 성공하면 괜찮아. 성공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경영 의사 결정 당시에는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실패하게 되면은 배임이라든지 해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위험 내지는 불확실성을 감수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제도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구체적인 예시는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 고쳐지지 않으면은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성장 제도에 가기가 만만치 않은 환경이 듯 싶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 황인학 박사와 함께하는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책임 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면책하자. 책임 행정 면책 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살려내자 하는 이야기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줬더니 그걸 불법으로 악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형사 처벌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형사 처벌 만능주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이야기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가 진행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저도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